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연봉 10억 원으로 승진하던 해 소원대로 자신의 여자 상사와 바람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속삭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회장님, 아니, 저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시작해 주세요. 그 사람 파산시키세요. 손에 쥐고 있던 백금 목걸이 상자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은 복수의 희열로 묘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백화점 세 군데를 돌며 고른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제 남편 박민호가 착용하면 분명 품이 있어 보일 거라 생각하며 골랐던 선물이었습니다. 민호는 어제 퇴근길에 저를 부서질 듯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거든요. 여보, 나 승진했어. 연봉이 10억이야. 이제 우리 더 이상 아끼며 살지 않아도 돼.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월세방에서 시작해 작은 투룸 전세로 옮기기까지 그가 밤낮 없이 야근하는 동안 저는 콩나물값 하나까지 아끼며 내조했던 지난 5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싶었죠. 그는 오늘 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며 자신은 업무 처리가 남았으니 저보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목걸이를 받고 기뻐할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니 발걸음마저 가벼웠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입꼬리는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예약된 스위트룸 앞에 도착해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 업무 중인가 싶어 그가 만약을 대비해줬던 예비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산산조각이 났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제 남편 박민호였죠. 자기야, 역시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회장님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겠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부와 함께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느끼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태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지금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게 다 내가 만들어준 거니까. 근데 집에 있는 그 아줌마는 당신 축하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쩌지? 그러자 민호는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유, 그 여자 얘기는 왜? 흥 깨지게. 집안일 좀 해주는 거 아니면 진작 이혼했을 거야. 회사에서 자리 좀 잡히면 바로 차버리고 자기랑 당당하게 만날 거야. 문 밖에 서 있던 저는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에 쥔 목걸이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낼까봐 꽉 쥐어야 했죠. 그때 침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민호와 얇은 슬립 차림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얼굴, 민호의 직속 상사 최미란 본부장이었습니다. 회사 연말 파티에서 한 번 봤을 때는 정장 차림에 단아해 보였는데 지금 이 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민호는 사색이 되어 최미란을 밀치고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뒷걸음질 치며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지난 5년의 헌신이 모두 코미디였구나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가 승진하고 연봉이 오른 건 그의 노력이 아니라 몸을 팔아 상사와 놀아난 대가였던 겁니다. 최미라는 금세 태세를 정비하더니 팔짱을 끼고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팀장 와이프 되시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눈치껏 날아서 이혼해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옆에서 민호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말 듣지 마.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내 마음속엔 당신뿐이야. 실수라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민호를 쏘아보았습니다. 방금 자리 잡으면 나부터 차버리겠다고 한 것도 실수니, 나보고 집안일이나 하는 아줌마라고 한 것도 실수고? 민호는 입을 벙긋거리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최미라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 이제 연봉 10억이에요. 앞길이 창창한데 당신 같은 가정주부가 어울리기나 해요? 위자료나 챙겨서 떨어져 나가요. 더 이상 그들을 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무슨 일이니? 이 늦은 시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차분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시작하세요. 박민호, 파산시키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지금 어디니? 기사 보낼까?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획대로만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쥐고 있던 목걸이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한때 설렘을 담았던 그 선물이 이제는 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방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파산이라니, 농담이지. 농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민호, 네가 선택한 그 대단한 사랑이랑 남은 인생 잘 즐겨봐. 아, 깜빡할 뻔했네. 우리 회장님이 내 친아빠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그들의 경악한 표정을 뒤로 한 채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오히려 속은 후련했습니다. 5년 동안의 억울함과 헌신이 그 순간 깨끗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지 않은 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박민호, 최미란, 당신들이 내게 준 모욕을 몇 배로 갚아주겠어. 집으로 돌아오니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재떨이에는 꽁초가 수북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아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그가 제게 손을 뻗으려다 제가 피할까봐 멈칫했습니다. 내가 진짜 설명할게. 낮에 그건 정말 오해였어. 최 본부장이랑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신발을 벗고 무심하게 소파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말했어? 민호는 제 차분한 반응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어. 최미란 그 여자가 상사라는 지위 이용해서 날 꼬드긴 거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는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당신 주려고 결혼 5주년 선물 미리 샀던 거야. 당신이 백화점에서 예쁘다고 했던 그 루비 팔찌.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예전에 예쁘다고 했던 디자인이 맞긴 했지만 지금은 그저 쇠붙이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순히 선물을 받아들고 손목에 대보았습니다. 예쁘네. 민호는 제가 선물을 받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화 풀린 거지. 화내서 뭐해. 저는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내가 울고 불고해봤자 남들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 사실 제 속마음은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저렇게 비굴하게 구는 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어 기반이 약하니 내조해줄 아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0억 연봉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면 저렇게 안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 피곤해. 씻고 잘게.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청소, 빨래, 요리까지 도맡아 하며 제 비위를 맞췄습니다. 아침에는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저녁엔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와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들고 기다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남편이 승진하더니 더 자상해졌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저 속으로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며 저는 그 연극이 파국으로 치닫기를 기다리는 관객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안색이 흑빛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길래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말도 마. 내가 이번에 맡은 대형 프로젝트 말이야. 협력업체에서 갑자기 재검토하겠다고 통보가 왔어. 이거 엎어지면 내 승진도 위태로워지는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손을 쓴 거니까요. 아버지가 그를 승진시킬 수 있었다면 바닥으로 내리꽂는 건 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내가 아는 지인 중에 그쪽 업계 사람 있는데 한번 알아봐 줄까? 민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냐, 당신이 나서서 될 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제가 개입해서 자기의 무능이나 비리가 드러날까봐 겁나는 거겠죠. 저는 침실로 돌아와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 상황 어때요? 아버지는 즉시 답장하셨습니다. 계획대로다. 1단계로 살짝 맛만 보여준 거야. 이제 그물 거둘 준비해라. 넌 몸 조심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밖에서는 무능하고 안에서는 비굴하게 구는 꼴을 보니 복수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날수록 민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화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쩍 과일을 깎아 들고 들어가니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고의로 방해하는 것 같아. 인사팀에서 인원 충원도 맡고 재무팀에선 예산 승인을 안 해줘. 최 본부장이 나서도 소용이 없대. 저는 포크로 포도알을 찍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 승진을 질투하는 세력이 있나 봐. 그래도 최 본부장이 인맥이 넓으니 해결해 주지 않겠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멍청한 사람, 최미란도 지금 제 코가 석자라는 걸 모르는군요. 아버지가 바람난 두 사람을 가만둘 리 없으니까요. 일주일 뒤 민호가 새벽 2시에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회사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내 핵심 고객들을 다 다른 팀으로 빼돌렸어. 껍데기만 남은 팀장이 무슨 소용이야. 10억은커녕 기본급도 못 받게 생겼어. 그는 울먹이며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놀란 척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속으로는 냉소했습니다. 인사이동, 예산 삭감, 조직 개편. 겉보기엔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 같지만 전부 박민호 한 사람을 겨냥한 아버지의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얼마 후 민호는 최미란도 회장실에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 본부장도 위태로워. 그 여자가 무너지면 나도 끝인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미란은 이미 아버지 감사팀에 의해 과거 프로젝트 리베이트 건과 허위 영수증 처리가 포착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쥐구멍을 찾는 쥐꼴이 되었겠죠. 민호는 제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예전에 알던 그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부탁 좀 해주면 안 될까? 새 거래처만 뚫으면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게. 이제 와서 저를 찾다니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요. 저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한번 물어는 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물어볼 생각 따윈 없었습니다. 그러던 주말 아침 저는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나간 상태였죠. 그때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최미란이었습니다. 명품 원피스에 풀 메이크업을 했지만 표정은 도끼 서린 마녀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연봉 10억 받는 남편 둔 여자가 이런 좁혀 터진 아파트에 살아. 인테리어도 촌스럽고 이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지. 저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할 말 다 했으면 나가요.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행패예요. 최미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민호가 당신이랑 사는 건 그냥 의리 때문이야. 회사 일만 해결되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주제 파악 좀 하고 물러나. 그래요. 저는 한 발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박민호 프로젝트 망하고 회사에서 입지 좁아진 거 당신도 알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회장님 눈밖에 나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판국에 여기 와서 행패 부릴 시간이 있어요? 최미란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너 뭐야?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말했죠. 박민호가 지금 가진 것들 하루아침에 물거품 될 수 있다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경고하는데 다신 여기 오지 마요. 그땐 경찰 부를 거니까. 최미란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박민호 이혼시킬 거야. 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방금 최미란 차가 나가는 거 봤는데 왔다 갔어?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왔다 갔어. 당신이랑 재혼해서 외국 나가 살 거라고 하던데? 민호는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친 여자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해. 다 헛소리야. 믿지 마.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최미란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민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기념일이더군요. 역겨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자기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그 아줌마 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이번에 리베이트 들어오면 자기가 봐둔 오피스텔 계약하자. 같은 더러운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 송금 내역을 제 폰으로 전송하고 백업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서재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진 USB였습니다. 민호는 중요한 자료를 항상 그곳에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USB를 열어보니 최미란과 공모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미란이 인사고과를 조작해 민호를 승진시킨 내부 문건까지 있었죠. 저는 손을 떨며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자료를 보여주었고 친구는 이 정도면 민사상 위자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확언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호와 최미란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민호가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다림질이 이게 뭐야? 집구석 꼴이 왜 이래?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욕실에 간 사이 제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걸 목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을 제게 뒤집어 씌울 작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쟁업체나 다른 남자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해서 프로젝트가 망했다고 조작하려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대학 동창, 남자 사람 친구와 통화하며 그거 자료 다 보냈어. 데이터 분석 부탁해. 같은 말을 흘렸습니다. 물론 그건 제 사업 구상을 위한 시장 조사 내용이었지만 민호는 낚시바늘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고 최미란과 통화하며 증거 잡았다. 이걸로 놈을 끝장내고 우리 잘못 덮자며 신이 나서 떠들더군요. 저는 거실에 설치해둔 홈카메라로 그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녹화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민호네 회사 감사팀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중요한 소명 절차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임원들과 각 팀장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근엄한 표정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민호와 최미라는 저를 보며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호 팀장의 배우자 되십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최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 실패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박 팀장 와이프가 외부인과 결탁해 우리 회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민호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거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의 승진 후 바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미라는 의기양양하게 프로젝터에 제가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 앞뒤 문맥을 자른 것과 짜깁기 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밀을 넘기는 정황이 명백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휴대폰을 꺼내 무선으로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증거란 건 앞뒤가 맞아야죠.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친구와의 전체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제가 보낸 건 공개된 시장 보고서였고 친구는 브랜드 분석가였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의 원본을 재생하자 제가 이건 우리 남편 회사랑 상관없는 내 사업 구상이야 라고 명확히 말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민호와 최미라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치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흥미로운 영상이 있습니다. 거실 홈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민호가 제 폰을 훔쳐보고 베란다에서 최미란과 통화하며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자 그래야 회장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작당 모의하는 적나라한 음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최미란이 소리쳤지만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만, 박민호, 최미란. 자네들은 회사를 기만하고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공금 횡령, 배임 혐의까지 포착되었다. 저는 준비해 온 USB 자료를 띄웠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카톡, 호텔, 영수증법인, 카드 사용. 횡령한 자금으로 명품을 사고 아파트 중도금을 낸 내역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자기야, 이 돈으로 명품백 사줄게. 회장 늙은이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같은 대화가 화면에 뜨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미란도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 박민호가 시킨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내가 꼬셨잖아. 네가 하자고 했잖아. 하며 추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두 사람 끌어내고 법무팀은 형사 고발 진행해. 그리고 내 딸에게 접근 금지 신청도 하고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그들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햇살 쏟아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고마워요. 아빠라고 문자를 보내자 고생했다.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살아라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후의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민호와 최미라는 해고되었고 회사는 그들에게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 아파트, 차, 명품 모든 것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최미라는 빚더미에 앉아 감옥에 갔고 민호는 빈털터리가 되어 고시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그가 저지른 횡령에 대한 연대 책임을 피하려면 빈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도장 찍어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제 자금을 합쳐 작은 브랜딩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미광위광 프로젝트. 작은 빛이 모여 세상을 밝힌다는 뜻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소상공인 여성들의 창업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대표 김지수로 사는 삶이었으니까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시골 마을의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브랜딩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갔다가 그곳에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는 강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흙 묻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인터뷰 기사 봤습니다.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정말 멋지더군요. 우리 농장 제품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준 씨는 민호와 달랐습니다. 허세도 계산도 없었죠.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면 조용히 도시락을 챙겨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지수 씨, 이제 혼자 강한 척 안 해도 돼요. 힘들면 기대요. 1년 후 저는 서준 씨와 함께 운영하는 농장 한편 황금빛 해바라기 밭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건 못 해주지만 평생 당신 곁에서 변치 않는 해바라기처럼 살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 꽃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배신과 복수. 그 폭풍우를 지나 저는 비로소 저만의 태양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의 진짜 복수는 그들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없이도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